최규하 대통령 이야기 1장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죠. 저녁 7시 40분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한 시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순식간에 혼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군 수뇌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정치인들은 갈 곳을 잃은 듯 우왕좌왕했습니다. 국민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18년을 이끌어온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누구도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한 통의 전화가 외무장관 최규하의 집무실로 걸려왔습니다. 장관님, 지금 당장 청와대로 오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규하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차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로 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평생 외교관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는 거리가 먼 조용하고 성실한 공직자였죠. 청와대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복도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그곳엔 군 수뇌부와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규하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제 국가를 안정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최규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책임이 떨어졌다는 것을.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했지만 그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결국 최규하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누가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최규하는 청와대의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들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을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 국민을 지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규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자리, 준비되지 않은 책임. 그러나 그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문이 열렸고 그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 한 사람의 외교관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밤. 그렇게 최규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장. 최규하는 평생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조약문을 검토하고 국제회의에서 차분하게 의견을 나누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권력이란 낯선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정치의 무대도, 국민 앞에 나서는 연설도,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가을, 그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적임자라고 믿었습니다. 성실하고 청렴한 공직자,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규하는 정치를 모른다. 결단력이 부족하다. 그가 과연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 그런 비판들이 최규하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신문은 그를 미온적이라고 표현했고 정치권은 그를 임시 방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최규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것.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는 대한민국의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권력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의 안정을 위해 이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부담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넓고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집무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권력은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올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군부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고 정치인들은 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했고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최규하에게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들은 서로 충돌했고 최규하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최규하는 혼자 청와대 정원을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였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눈이 녹으면 봄이 올까? 이 혼란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올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규하는 화려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민 앞에서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았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국민을 사랑했고 국가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권력, 준비되지 않은 자리. 그러나 최규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겸손하게, 묵묵하게.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고요한 겨울 아침, 청와대의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최규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3장. 최규하 대통령의 집무실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그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말, 군 지휘관들의 보고, 정치인들의 제안. 그는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은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 말했습니다. 최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모두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1980년 초 대한민국은 변화의 분기점에 서 있었습니다. 군부는 질서를 강조했고 시민들은 자유를 외쳤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집회가 이어졌고 언론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최규하는 그 모든 목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는 독재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규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는 너무 약하다. 신문의 사설은 날카로웠고 정치권의 평가는 가혹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규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국가 예산안, 법률 개정안, 인사보고서. 그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최규하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미처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종이를 만지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 수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최규하는 국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할까? 부드럽게 설득해야 할까? 군부와 손잡아야 할까? 시민들과 함께해야 할까?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었고 모든 선택이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리더를 원했습니다.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합의를 중시했고 대화를 믿었습니다. 그는 독단보다 협력을, 명령보다 설득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약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의 품격이기도 했습니다. 최규하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기려 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밤은 깊어갔습니다. 최규하는 집무실 조명을 끄고 청와대를 나섰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이지만 외로운 대통령. 그렇게 그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사장. 1979년 12월 12일.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아침 일찍 집무실에 도착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경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셔야 합니다. 최규하는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상황실에는 이미 몇몇 참모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규하가 물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규하는 얼어붙었습니다. 체포? 누가? 왜?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명부는 12.6 사건 수사였지만 실상은 군부 내 권력 장악이었습니다. 최규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왜 보고가 없었습니까? 그러나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규하는 청와대에서 꼼짝없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대통령님, 사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 군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최규하는 대통령이었지만 군을 통제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규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집무실 소파에 앉아 밤을 치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미 군부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권력의 지형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전두환과 그의 동료들이 군의 주요 보직을 장악했습니다. 최규하는 그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왜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군기 위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최규하는 무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었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리적 힘은 없었습니다. 군이 움직였고 그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며칠 후 최규하는 혼자 청와대 정원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나뭇가지는 앙상했고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지킬 수 있는가? 12.12는 최규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군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군을 통솔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군은 이미 다른 중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규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헌법을 믿었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개혁을 준비했습니다. 언론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허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12월의 밤은 추웠습니다. 최규하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이 밤을 어떻게 기억할까? 나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전화기가 놓인 책상 위에는 긴급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용돌이가 그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5장 1980년 봄,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에도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야. 우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대학가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 모여 토론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단어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집회가 열렸고 피켓이 올라갔습니다. 유신 잔재 청산하라. 민주헌법 제정하라.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힘차고 분명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요구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그는 조용히 개혁을 준비했습니다. 2월, 최규하는 정치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검열도 느슨해졌습니다.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광화문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평화롭게 행진했습니다. 최규하는 청와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군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보안사령부는 학생 운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정보기관은 끊임없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사태가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규하는 고민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지켜줘야 하는가, 아니면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가. 그는 둘 다를 원했습니다. 평화로운 개혁, 점진적 변화, 폭력 없는 민주화.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 거리의 함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부산, 광주, 대구. 모든 도시에서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민주주의를 달라. 군부 독재를 물리치자. 최규하는 그들을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규하는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을 불렀습니다. 학생들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최규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12.12로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명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 4월의 어느 오후, 최규하는 혼자 청와대 정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덧없었습니다. 곧 지고 말 꽃들이었습니다. 이 봄이 얼마나 갈까? 최규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군부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함성은 커지고 군의 경계는 강화되고 두 힘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최규하는 중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국민과 군부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양쪽 모두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군부는 더 강한 통제를 원했습니다. 5월이 다가왔습니다. 공기는 따뜻했지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최규하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제발 피 흘리는 일이 없기를. 그러나 역사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를 향한 짧은 봄, 그것은 곧 폭풍 전야였습니다. 6장 1980년 5월 17일 밤 10시 비상국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 수뇌부의 눈빛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학생 시위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른 군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규하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군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그들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최규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조치만. 그러나 그의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회의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대학 폐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그 짧았던 봄은 끝났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최규하는 지역 책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절대로 과잉 진압하지 마십시오. 대화로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그의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주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군이 투입되었고 시민들이 다쳤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최규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5월 19일, 20일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군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최규하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는 즉각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군을 철수시키십시오. 더 이상의 유혈 사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군부는 이미 자체적인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유명무실했습니다. 밤마다 최규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광주의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사망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력했습니다. 대통령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최규하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떻게 해야 했는가?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신문은 광주의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통제되었고 진실은 가려졌습니다. 국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광주 시민들만이 그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최규하는 매일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사상자는 몇 명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모호했습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곧 진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5월 27일, 광주는 마침내 침묵했습니다. 군이 도청을 장악했습니다. 저항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너무 깊었고 아픔은 너무 컸습니다. 대한민국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규하는 집무실 창문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5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실패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계엄의 칼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상처 입혔고 역사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최규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력하게, 고통스럽게. 그날 밤 청와대 집무실의 조명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과 함께. 7장 1980년 여름, 청와대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매일 집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이미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실권은 군부에 있었고 그는 명목상의 대통령에 불과했습니다. 7월 들어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차기 대통령 선출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규하는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규하는 측근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측근은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대통령님,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그러나 최규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름뿐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물러나겠다고. 더 이상 명목상의 권력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그는 권력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국가가 부른 자리였고 국가를 위해 섰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역할이 끝났다면 떠나야 했습니다. 8월 16일 최규하는 대통령직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짧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발표가 나가자 국민들은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성실한 분이었는데. 또 어떤 이들은 냉담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최규하는 그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퇴임을 앞둔 며칠, 최규하는 청와대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권의 책, 가족 사진, 그리고 개인 서류 몇 장. 그가 가져온 것도 적었고, 가져가는 것도 적었습니다. 그는 청와대에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최규하는 청와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대통령을 잘 보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규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8월 27일 아침, 이삿짐 트럭이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최규하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는 청와대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9개월 그가 이곳에 머문 시간은 9개월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척이나 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최규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가 멀어졌습니다. 최규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가게들은 문을 열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것으로 됐습니다. 최규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규하는 짐을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시민으로 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최규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9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12.6 사건의 총성, 12.12의 배신, 5.18의 비극 모든 것이 아프게 되살아났습니다. 국가가 안정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최규하는 권력을 놓았지만 국가를 향한 마음은 놓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퇴장, 화려하지 않은 그러나 품격 있는 마무리. 그렇게 한 사람의 대통령이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8장.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의 혼란은 역사 속으로 묻혔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갔고 대한민국은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은 때때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한 대통령 최규하. 최규하는 퇴임 후 조용히 살았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언론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가끔 기자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최규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자신을 정당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나약한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결단력이 없었다. 군부를 통제하지 못했다. 광주를 막지 못했다. 비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웠다.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학자들은 그 시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증언을 수집하고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최규하는 권력이 없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그는 헌법상 대통령이었지만 실질적 권한은 군부에 있었다는 것을. 1990년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사람들은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광주의 진실이 밝혀졌고 12.12 사건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최규하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였다. 그는 이용당했다. 그는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2006년 최규하는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하게 소란 없이. 장례식은 검소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정치인, 공직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 그들은 한 사람의 품격을 기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권력을 탐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가가 부르자 나섰고 국가가 필요 없다 하자 물러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최규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역사책에는 그가 제10대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임 기간 9개월이라고 짧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뒤에는 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최규하는 화려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꾼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명예보다 책임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품격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최규하는 강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러나 바른 대통령이었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았고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한계였지만 동시에 그의 미덕이었다. 강한 권력보다 바른 마음이 나라를 지킨다. 최규하가 믿었던 가치였습니다. 그는 그 가치를 지키려 했습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최규하를 떠올립니다. 교과서를 읽는 학생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그 시대를 살았던 노인이. 그들은 조용한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했던, 강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던 한 사람을. 역사는 기억합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던 대통령을,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공직자를, 양심을 지키려 애썼던 한 인간을.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그의 품격은 잊히지 않습니다. 최규하,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1980년 9개월의 대통령. 그는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긴 울림을 남겼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그 울림은 오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한, 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